밀라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개막 48시간 만에 이탈리아는 지워지고 삼성과 코리아하우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체 여기가 밀라노입니까? 평창입니까? 수조원을 쓴 경기장은 텅 비었는데 한국이 만든 두 개의 요새 앞엔 새벽 4시부터 수천 명의 오플런 행렬이 이어지는 기이한 역설. 이탈리아가 차린 밥상을 대한민국이 통째로 삼켜버린 무혈점령의 현장,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밀라노의 기온은 영하 20도입니다. 기장인 저도 제 눈을 의심했지만 계기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군요. 부디 살아서 나가시길 빕니다. 기장에 농담 섞인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만 해도 승객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농담도 참 유난스럽게 하네 라고 생각했죠. 런던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제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거든요. 전쟁터가 아닌 낭만과 에스프레소의 도시로 떠나는 포상 휴가 같은 출장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로 발을 내디딘 순간 그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숨을 들이켜자마자 폐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이건 그냥 추운 게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냉동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듯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공항 건물 틈새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낭만의 도시? 아니요, 그곳은 거대한 얼음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뭐야, 난방 안 틀었어?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올림픽 개최 도시에 공항이라 하면 화려한 환영 현수막과 빠릿빠릿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최첨단 안내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난번 도쿄 때도 베이징 때도 심지어 그전 평창 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개판 딱 그 두 글자였습니다. 입국 심사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고작 3명뿐이더군요. 그나마 한 명은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느라 여권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전광판들은 반쯤 꺼져 있거나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야, 비켜, 비켜.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제 등을 밀치더군요. 돌아보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질서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피난민처럼 짐 보따리를 이고 지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도 이것보단 나을 겁니다. 영국 신사로서의 채통을 지키려 애쓰며 겨우겨우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수암을 찾는 곳 백이지 클레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게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멍하니 서서 텅 빈 벨트만 바라보고 있는데 공항 직원 한 명이 하품을 쩍 하며 다가오더군요. 실례합니다. 제 짐이 안 나옵니다. 방송 장비가 들어있다고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여기서 잠시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BBC 수석기자 토마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 제가 고작 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는 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하지만 제 가방엔 런던 본사에서 지급받은 5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짜리 최신 렌즈와 편집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저는 심할서가 아니라 사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추워서 기계가 얼었어요.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짐들이 다른 터미널로 갔을 수도 있고 뭐 기다리면 나오겠죠. 아마도 지금 올림픽 개막이 코앞인데 방송 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BBC 기자증을 들이밀며 따지려 들자 그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탈리아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툭 내뱉더군요. 릴렉스, 릴렉스. 여긴 이탈리아라고요. 낭만을 즐기세요. 짐이야 뭐 내일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운명 아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선진국입니까? G7 국가의 행정력이 고작 이 수준이란 말입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군요.
일본 기자단으로 보이는 무리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친구들이 멘붕에 빠져서 종이 지도를 펼쳐 들고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니. 스미마생. 제 짐은 도쿄에서 직항으로 왔는데 시스템 에러입니다. 전산망이 불안정해서 추적 코드가 안 떠요. 일본 기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손사래뿐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팩스 용지 같은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수기로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전산이 마비된 상황에선 그 아날로그 방식조차 무용지물인 듯했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종이라니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일단 공항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비야 나중에 찾더라도 일단 숙소에 가서 기사부터 보내야 했으니까요. 최악의 올림픽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말이죠. 자동문이 열리고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느꼈던 추위는 예고편에 불과했거든요. 밀라노의 밤거리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있었고 택시 승강장엔 택시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밀라노의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화려한 패션 위크의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제 눈앞엔 그저 차갑고 캄캄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택시. 사람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쌩하니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중국인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녀의 스마트폰은 추위에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까만 화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엄마.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성애로 변해 머리카락에 달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공항버스는 1시간째 오지 않고 안내 데스크는 텅 비었고 밖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주머니 속에 아이폰을 꺼내 우버를 호출하려 했지만 화면 상단에 뜬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메시지만 저를 비웃고 있었죠. 통신망 과부하로 데이터마저 터지지 않는 상황. 세계 최고의 패션 도시라던 밀라노가 순식간에 고립된 무인도처럼 느껴지더군요. 젠장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서 얼어 죽는 건 아니겠지?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펄럭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 같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수화물센터에서 봤던 그 일본 기자들이었습니다. 아, 내 지도 잡아. 그들은 믿기지 않게도 이 디지털 시대에 커다란 종이 지도를 펼쳐 들고 호텔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인지 아날로그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지도가 밀라노의 칼바람을 버틸 리가 있겠습니까? 북북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일본 기자들은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더군요. 배터리. 보조 배터리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손에 들린 건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형 소니 엑스페리아 폰이었는데 영하 20도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전원이 뚝 꺼져버린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기술력이 고작 자연의 추위 앞에서 맥없이 무릎 꿇는 꼴이라니.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남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폰 배터리 잔량도 어느새 15%를 가리키며 붉게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난파선에서 탈출한 조난자들처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셔틀버스 한 대가 덜덜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공식 셔틀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폐차장에서 막 꺼내온 고철 덩어리 같았죠. 끼익! 버스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까까지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던 유럽 신사들도 예의 바른 척하던 일본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문 쪽으로 쇄도했거든요. 비켜. 내가 먼저야. 밀지 마.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북새통 틈에 끼어 짐짝처럼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는 바깥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히터가 고장났는지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운전기사의 태도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어 안 돼요. 이탈리어만 해요.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승객들이 호텔 이름을 외치며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그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며 엑셀을 밟을 뿐이었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버스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 줄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버려둘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밀라노 시내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로등은 절반 이상이 꺼져 있었고 길가에는 고장난 차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G7 국가 이탈리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시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쿨럭거리더니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왜 멈춰? 설마 고장난 거야? 운전기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탈리아어로 뭐라 소리치고는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눈치 빠른 승객 하나가 통역 앱을 돌려보더니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엔진 과열이랍니다. 여기서 다 내리래요. 젠장.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영하 20도의 허허벌판에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니요. 하지만 기사는 이미 담배를 물고 버스 밖으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처럼 터덜터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거리. 주변엔 문을 연 가게 하나 없고 오직 매서운 눈보라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단은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캐리어 위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었죠. 저 역시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져가는 걸 느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BBC 수석 기자가 밀라노 길바닥에서 객사했다는 뉴스가 나가겠군.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데이터. 아니 믿을 수 없는 빛이 포착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앞 사거리 모퉁이에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의 입구처럼 세련된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홀로그램 같은 푸른색 로고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추위에 굳어버린 입술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환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 체온증이 오면 헛것이 보인다더니 내가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옆에 있던 일본 기자들도 시끄럽던 중국인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죽어버린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완벽하게 통제된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 차가운 눈 냄새 사이로 기묘할 정도로 고소하고 따뜻한 기름 냄새? 아니 이건 분명 음식 냄새였습니다.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저곳에 가면 답이 있다. 저는 얼어붙은 다리를 질질 끌며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 선명하게 박힌 글자.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붙은 현판. 팀 코리아하우스. 아, 여기서도 너희들이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도 지겹도록 봐왔던 그 이름.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이 지겨운 광고판이 아니라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구원의 방주처럼 보였다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바깥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명 그 자체였으니까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빙하기의 원시림이고 안쪽은 22세기의 우주정거장 같았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홀린 듯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이미 그곳엔 눈치 빠른 이탈리아 현지 대학생들과 유럽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더군요. 이봐요. 밀지 마세요. 그때 뒤따라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습관처럼 몸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지나 싶어 눈살을 찌푸렸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매끈한 은색 키오스크 기둥이 붉은 빛을 띠더니 단호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거든요.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대기열 뒤로 이동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유창한 중국어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들이 멈칫하는 사이 바닥에 투사된 레이저 가이드라인이 그들을 대기열 맨 뒤쪽으로 강제 이동시켰습니다. 고성도 몸싸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게임 속 NPC를 제어하듯 시스템이 너희는 틀렸다고 점잖게 꾸짖었을 뿐이었죠. 그제야 질서가 잡히더군요. 제 차례가 되어 키오스크 앞에 서자 화면은 0.5초 만에 제 얼굴을 스캔하고 BBC 기자증 정보를 인식해냈습니다. 이탈리아 서버는 다 뻗었는데 이들은 대체 무슨 수로 데이터를 확보한 걸까요? 의구심을 가질 새도 없이 투명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 제 얼굴을 감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 보통 히터를 세게 틀면 숨이 막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을 옮겨놓은 듯한 훈훈함이 감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오는 묵직한 온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온돌 시스템을 임시 건물 바닥에 깔아버린 거라더군요. 영하 20도의 허허벌판 위에 찜질방을 지어놓은 셈입니다. 코리아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념에 잠겨있는 제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다가와 웰컴 드링크를 건넸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깥은 동사 직전인데 로비의 한국 스태프들은 반팔 차림으로 얼음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도 조절이 아니라 우리는 날씨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기술적 오만함 그 자체였죠. 저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폰이 먹통이라 친구랑 연락이 안 되는데요. 배터리가 나간 아이폰을 든 이탈리아 여성이 울먹이자 안내 데스크의 한국 직원은 덤덤하게 자신의 Z 플립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대고 말씀하세요. 직원이 한국어로 말하자 폰에서 즉시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의 말을 실시간으로 알아들은 직원은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조작하더군요. 그러자 드론이 촬영한 시내 열화상 영상이 뜨면서 고립된 친구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셔틀 2호차를 보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통역 앱에 딜레이도 버벅거림도 없었습니다. 자국 경찰도 포기한 일을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들이 원격 제어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마비된 밀라노를 대체하는 임시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밖에서 종이 지도를 날려먹은 그 일본 기자단이었습니다. 저기, 스미마생. 충전 좀 할 수 있을까요? 돼지코가 안 맞아서. 그들이 내민 건 110V 전용 플러그였습니다. 이 비상사태에 변환 어댑터도 없이 온 거죠. 한국 직원은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티 어댑터가 달린 초고속 충전 허브를 말없이 꺼내주더군요. 꽂으세요. 15분이면 완충됩니다. 아, 아리가또.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의 충전기 하나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 굴욕적인 역전의 현장을 보며 저는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올려두기만 했는데 지잉 하고 무선 충전이 시작되더군요. 케이블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라니. 가서 좀 먹어요. 옆자리 한국 기자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엔 푸드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알싸한 마늘향과 고소한 치킨 냄새가 제 후각을 강타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냄새였죠. 기자 및 관계자 무료. 무료? 이 난세에 식량을 푼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키오스크에서 치킨과 라면을 주문하자마자 3분 만에 김이 펄펄 나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파스타 하나에 3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들은 컵라면 물 끓는 시간에 요리를 내놓은 겁니다. 이 미친 속도, 압도적인 효율.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문 닫힌 상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유리벽 안쪽은 완벽하게 통제된 유토피아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낭만을 팔았지만 한국은 생존을 파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낭만이 아니라 바로 이 빌어먹게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쇼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안에는 여전히 알싸한 마늘치킨의 잔향이 감돌고 있었고 뱃속은 뜨거운 국물 덕분에 난로를 삼킨 듯 훈훈했지만 제 머릿속은 정반대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쾌적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은 영하 20도입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전력망이 셧다운되었고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시아에서 온 기업 부스 따위가 이 허허벌판에서 혼자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공짜로 음식을 뿌려가면서 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인지 부조화가 가져온 멀미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무너지는 느낌. 유럽이 표준이고 아시아는 그저 열심히 따라오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내 견고한 세계관에 이 빌어먹게 완벽한 공간이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쇼야. 저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주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트릭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삼성이 VIP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대한 세트장일 게 분명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뒤쪽은 엉망진창인 그런 가짜 말입니다. 속을 뻔했군. 젠장, 내가 누구야? BBC 수석 기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안식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평온한 표정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밝혀내주지.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선생님, 그쪽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뒤쪽으로 가면 발전기를 돌리느라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고 전선들이 엉켜 스파크가 튀는 난장판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요. 그 아수라장을 찍어서 보도하면 이 가소로운 한국의 기적도 끝장일 테니까요. 저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고. 너희들의 추악한 민낯을. 하지만 문을 연 순간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굉음을 내는 디젤 발전기도 기름 냄새도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인부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엔진룸처럼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를 푸른색 LED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웅하는 아주 미세한 저주파 소음만이 이곳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부임을 알리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짚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쓰고 있던 AR 글래스를 살짝 들어 올리며 무심하게 묻더군요. 길을 잃으셨나요? 화장실은 반대편입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억지스러운 용기를 짜내어 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어디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겁니까? 이탈리아 전력망은 다 죽었는데 몰래 비상 발전기라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매연은 다 어디로 빼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몰래 기름을 떼고 있다고 말해달라는 애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마치 유치원생의 엉뚱한 질문을 들은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발전기요? 아, 그런 구석기 시대 물건은 안 씁니다.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벌금 물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전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제가 악을 쓰듯 소리치자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발 밑에요. 여기 전체가 거대한 배터리 팩입니다. ESS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가져온 수소 트럭 50대가 지하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낮에 태양광 패널로 충전해 둔 잉여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 정도 부스 하나 돌리는 건 일도 아니죠. ESS? 수소 트럭? 그 단어들이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제야 벽면에 붙어있는 모니터의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출력 안정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 0%. 이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단 1g도 발생시키지 않고 이 거대한 요새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서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니야. 전기는 그렇다 쳐. 통신은? 인터넷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제 의심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유리벽 너머를 쳐다봤습니다. 그곳은 상황실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니터에는 밀라노 시내의 CCTV 화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CCTV.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채널의 화면 하단에는 똑같은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 밀라노 대정전. 신호 끊김. 오직 BBC의 화면만이 지직거리며 끊기고 있었고 NHK는 아예 송출이 중단되어 컬러바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 떠 있는 실시간 갤럭시 S25 캠이라고 적힌 창 하나만은 마치 8K 영화처럼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위성을 통째로 빌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태블릿을, 다른 한 손에는 커피를 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그의 명찰에는 총괄 프로듀서 인공지능 AI 사업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예의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당신네 회선만 살아있는 거지? 이탈리아 통신사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는 제 멱살 잡힌 옷깃을 우아하게 털어내며 아주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씨? BBC 맞으시죠? 아까 치킨은 입에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내 이름을 어떻게? 입구에서 안면 인식하셨잖습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기자님 기사가 4,200건 정도 아카이빙 되어 있더군요. 최근 기사들의 논조가 좀 아시아에 비판적이시던데? 그는 빙긋 웃으며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현지망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수천 대의 갤럭시 디바이스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기기 하나하나가 작은 기지국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적외도 위성으로 다이렉트로 쏘아 올립니다. 이탈리아 통신망이 죽든 말든 저희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메시 네트워크. 이론으로만 들었던 그 기술을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실전으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 그리고 기자님. 지금 런던 본사에서 기자님을 애타게 찾으시던데요? 연결해드릴까요? 뭐? 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BBC 뉴스데스크 전화 수신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토마스. 맙소사 살아있었군요. 지금 밀라노에 나가 있는 특파원 20명 중에 연락 닿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편집장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20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 아니, 유일한 연결자. 지금 당장 거기 상황 중계해요. 당신이 유일한 눈이고 귀입니다. 화질은 또 왜 이렇게 좋아? 방송국 카메라보다 낫잖아.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의심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이들이 지금 나를, 아니 BBC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백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래, 기술 좀 좋은 건 인정해.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그 젊은 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완벽함 속에 숨겨진 인간미 없는 차가움이라도 찾아내야 제 구겨진 자존심이 펴질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좋군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은 축제입니다. 당신네 기계들은 너무 차가워요. 여기엔 이탈리아가 가진 감성이 없잖습니까? 온통 로봇에 AI에 삭막하기 짝이 없군요. 제가 내뱉고도 유치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팀장은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로비 한가운데를 가리키더군요. 감성이요?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놓인 대형 디지털 캔버스. 그 앞에서 한 백발의 노신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은 이탈리아 할아버지였는데 화면 속에 떠 있는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상대방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마도 추위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모양인데 통신이 끊겨 생사를 모르다가 여기서 연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어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울먹이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한국인 알바생, 아니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래요. 따뜻한 데 있어서 다행이라고.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한국인 청년이 서툰 이탈리아어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전해주자 할아버지는 청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도 심지어 그 시끄럽던 중국인들조차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삭막한 기술? 아니요. 그곳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뜨겁고 인간적인 기술의 온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AI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사랑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디지털이 가장 따뜻한 아날로그의 감정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린 넥타이를 다시 조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쨍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 낡은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깊은 탄식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패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패배. 하지만 제 기자의 본능은 아직 죽지 않았는지 손은 벌써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더군요. 이 말도 안 되는 패배의 기록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내일 아침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찰칵. 셔터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코리아 하우스의 공기가 날카로운 파열음 하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쾅!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점령군의 장교라도 된 듯 위압적인 구두소리. 하지만 그들의 행색은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이 잔뜩 쌓인 밍크 코트를 입고 덜덜 떨고 있는 남자,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의 고위 간부인 안토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비단뱀처럼 눈을 가늘게 뜬 일본 외교관 다나카와 뚱한 표정의 중국 재벌 왕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죠. 이들은 밀라노의 밤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추위에 쫓겨온 굶주린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야, 책임자.
책임자 어디 있어? 안토니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로비의 따뜻한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더군요. 그는 다짜고짜 로비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아까 할아버지와 통화하던 자원봉사자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당장 책임자 불러와.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서 전기를 펑펑 쓰라고 했지?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면을 먹던 기자들도 충전하던 관광객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턱을 치켜들며 소리치더군요. 밀라노 시민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에너지 절도야. 시 당국의 전력망을 해킹해서 끌어다 쓰는 게 분명해. 기가 찼습니다. 방금 전 제가 했던 멍청한 의심을 이 작자는 확신에 차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도시를 마비시켜 놓고 그 책임을 유일하게 불을 밝힌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저 뻔뻔함. 그때 일본의 다나카 외교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보다 더 교묘하고 더 비열한 논리를 들이대더군요. 소우데스네. 이건 올림픽 정신 위배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한국팀만 이렇게 안락한 환경을 독점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죠. IOC에 제소할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는 신용을 하며 한국 직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설을 조직위 임시본부로 징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과 전력은 모두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산으로 귀속합니다. VIP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즉시 내보내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징발? 귀속?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안방을 내놓으라니요.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왕 회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유로화 뭉치를 꺼내더니 카운터 위에 툭 던지며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산다. 치킨이고 라면이고 싹 다 내 방으로 가져와. 그리고 저기 안마 의자 있는 방 거긴 내가 쓸 테니까 냄새나는 놈들은 다 치워. 그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아까 그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왕 회장의 수행원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군요. 노신사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통역을 돕던 한국 청년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는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 건방진 알바생 주제에? 안토니오가 청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아주 세게 넘었죠. 당장 전원 꺼. 내 말을 안 들으면 밀라노 경찰을 동원해서 이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해버리겠어. 안토니오가 벽면에 있는 메인 컨트롤 패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남의 성공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질투. 내가 못 가지면 너희도 가질 수 없어라는 전형적인 패배자의 심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의 바르게 사과하며 한 발 물러서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타협하려 들지 않을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답게 이 무례한 서양의 권력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실 안에서 조용히 모니터만 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 저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 젊은 팀장. 아니, 총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오가 뻗은 손을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쳐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안토니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네가. 안토니오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려 했지만 프로듀서는 그에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또렷한 한국어로요. 손 치우십시오.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통역기가 그 말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내기도 전에 살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까의 친절한 서비스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입자를 발견한 맹수의 눈 혹은 시스템의 오류를 삭제하려는 냉정한 관리자의 눈이었습니다. 뭐라고? 안토니오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프로듀서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안토니오 위원장님 그리고 다나카 서기관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는 벽면의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전기는 이탈리아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가져온 수소와 태양광이죠. 즉 사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도? 징발?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듣는 제가 다 오싹하더군요. 도둑놈은 우리가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손님들을 얼어 죽게 만든 당신들이지.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이건 외교 문제야. 한국 대사를 부르겠어. 다나카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다나카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부르세요. 지금 당장. 안 그래도 우리 쪽 법무팀이 당신들 고소하려고 대기 중인데 잘됐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할아버지의 낡은 모자를 주워 털며 중국 왕 회장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우리 손님들에 대한 폭행 미수까지. 국제재판소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린 시간 많은데? 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한국 보안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스윽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S1 보안요원이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같은 절제된 살기를 뿜어내는 진짜 전문가들이었죠. 나가주십시오. 셋셀 동안 안 나가면 불법 침입자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나. 프로듀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협상은 없다. 타협도 없다. 오직 원칙과 힘에 의한 참교육만이 있을 뿐이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은 상하는데 덤벼들자니 저 보안 요원들의 기세가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건방진. 두고 보자. 내일 아침이면 너희는 밀라노에서 추방이야.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려는 듯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로듀서가 날린 마지막 한마디가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듀서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아이콘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 전 세계 500만 명한테 생중계됐거든요. 유튜브 댓글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이탈리아의 수치 일본의 몰락이라나 뭐라나?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왕 회장은 황급히 코트로 얼굴을 가렸고 다나카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국민이 파파라치이자 특파원인 디지털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24시간 깨어있는 거대한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느냐 아니면 개처럼 끌려나가느냐.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그 통쾌한 굴욕의 순간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한국 맛이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이 숨겨둔 진짜 무기를 맛보지 못했으니까요. 단순한 망신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프로듀서의 눈이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채널 개방해. 그리고 블랙리스트 프로토콜 가동.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로비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비상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만한 빌런들에게 내려지는 잔혹하고도 철저한 디지털 사형 선고였습니다. 위잉 척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함께 로비의 입구와 창문 위로 투명하지만 단단한 방탄 폴리카보네이트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이 닫히듯 바깥 세상과 이곳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소리였죠. 순식간에 코리아하우스는 열린 광장에서 밀실 신문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뭐야? 문 열어. 감금할 셈이야? 안토니오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미 셔터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뒤였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서 한국 프로듀서의 얼굴은 더 이상 친절한 서비스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재판정에선 냉혈한 검사처럼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감금이라니요? 보호입니다. 폭도가 난입했으니 올림픽 안전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시설을 봉쇄하고 위협 요소를 격리하는 중이죠. 물론 그 위협 요소는 바로 당신들이고. 이 미친. 내가 누군지 알아? 이탈리아 조직위 부위원장이야.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안토니오가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면책 특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 로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한 계약서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붉은색 형광펜이 그어져 있더군요. 올림픽 파트너십 협정 제4조 2항. 여기 보이십니까?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독점 구역 내에서는 해당 기업 본국의 보안 프로토콜과 치외법권적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즉, 이 셔터가 내려온 순간부터 여기는 밀라노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안토니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법을 무기로 삼으려던 그가 오히려 더 상위법인 IOC 조약에 의해 손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일본의 다나카가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깐깐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이 상황을 논리로 뒤집으려 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조약은 그렇다 쳐도 기술적으로 당신들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당신들이 쓰는 전기는 불법 개조 발전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 규제 위반으로 제소하면 삼성은 올림픽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할 겁니다. 다나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유럽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니까요. 이걸 건드리면 한국도 꼼짝 못할 거라 믿은 겁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 탄소 배출? 다나카 씨, 이거 한번 보시죠. 스크린이 반으로 갈라지며 좌우에 비교 데이터가 떴습니다. 왼쪽은 팀 코리아하우스, 오른쪽은 일본하우스였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우리 코리아하우스의 탄소 배출량은 0.00kg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와 태양광, ESS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당신네 일본하우스는 어떨까요? 화면 속 일본하우스 데이터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하우스 심각한 경고. 디젤 발전기 가동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간당 450kg. 당신들 지금 숙소 뒤편에서 몰래 낡은 디젤 발전기 돌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10년 넘은 구형 모델을. 검은 연기가 아주 장관이던데. 위성으로 찍은 열화상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화면에 드론이 찍은 일본 숙소 뒷마당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발전기와 그 옆에서 마스크를 쓰고 콜록거리는 일본 스태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다나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다면서 뒤로는 몰래 매연을 뿜어대고 있었던 이중성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겁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딥페이크야. 조작? 그럼 이 데이터도 조작일까요? 프로듀서가 손가락을 튕기자 이번엔 더 충격적인 숫자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한국 98.5%, AI 스마트 전력망 일본 42.1%, 아날로그 손실. 우리는 AI가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조절해서 낭비를 0으로 만듭니다.
반면 당신들은 전선이 노후화돼서 전기의 절반이 땅으로 새고 있네요. 기술 격차가 50년은 나는 것 같은데 감히 누구 앞에서 기술 위반을 논합니까? 다나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날로그 제국이 디지털 제국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그 모습조차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중국의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험상궂은 표정으로 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법이고 기술이고 다 필요 없어. 네, 변호사단 부르고 경호팀 50명 풀어서 여기 다 부숴버리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희 주식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어. 왕 회장은 자신만만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뚜 전화기에서는 건조한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호 없음 메시지만 뜰 뿐이었죠. 뭐야? 왜 안 터져? 위성 전화인데? 왕 회장이 전화기를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프로듀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왕 회장님, 여기 들어오실 때 안내 문구 안 읽으셨습니까? 본 시설은 보안을 위해 능동형 전파 차단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는 전부 차단됩니다. 당신 전화기 지금은 그냥 비싼 벽돌입니다. 그럼 와이파이 내놔. 왕 회장이 다급하게 카운터로 달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프로듀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와이파이는 열려 있습니다. 쓰세요. 삼성 게스트 프리입니다. 왕 회장은 허겁지겁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돈을 송금해서 사람을 부르려는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앱을 실행하고 지문 인식을 하는 순간 삐익! 그의 스마트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더니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금융 보안 경고. 거래 차단됨. 녹스 시스템에 의해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됨. 이게 뭐야? 내 계좌가 왜 막혀? 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희 보안 시스템 녹스는 글로벌 금융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작년에 마카오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관찰 대상으로 오르셨더군요. 프로듀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회장님의 접속을 해킹 시도 및 자금 세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글로벌 금융망에 블랙리스트 코드를 쏘아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쯤 스위스 본사, 홍콩 지사, 뉴욕 계좌까지 싹 다 동결됐을 겁니다. 푸는데 최소 3주는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내 돈. 30억 달러가. 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졸부가 그 돈이 흐르는 디지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의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법, 기술, 자본. 3명의 빌런이 자랑하던 무기가 단 5분 만에 그것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린 눈으로 프로듀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의 처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벨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확인한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안토니오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발신자 이름. 이탈리아 총리. 어이쿠, 총리님이시네요. 안토니오 위원장님 휴대폰은 꺼져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성을 통해서요. 총리님? 안토니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프로듀서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성 책임자입니까?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고 연락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부끄러움과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지금 전 세계가 밀라노를 비웃고 있습니다. 제발 그 방송 좀 꺼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측 인사들의 결례는 제가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 멍청한 자식은 당장 파면시킬 테니 제발.
총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총리님,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프로듀서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총리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과 노약자를 위협했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소. 제발 올림픽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주시오. 전기든 통신이든 당신네가 주도권을 쥐고 좀 도와주시오. 결국 항복선언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에게 올림픽의 운영권을 사실상 넘기겠다고 읍소한 것입니다. 프로듀서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밀라노 올림픽의 메인 컨트롤 권한은 저희 팀 코리아가 인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프로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패배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당신들은 이제 VIP가 아니라 그냥 업무 방해꾼입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보내. 자, 잠깐. 지금 밖은 영하 20도야. 얼어 죽는다고. 안토니오가 프로듀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굴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역시 우린 외교관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라며 웅얼거렸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는 그들을 뿌리치며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집어 던져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손바닥만한 핫팩 3개였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K 핫팩인데 성능이 아주 좋아요. 12시간은 가니까 숙소까지 걸어가는 동안은 얼어 죽진 않을 겁니다. 물론 숙소 난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마 같은 놈들. 악마? 아니지. 프로듀서는 셔터 버튼을 누르며 빙긋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위잉 척. 셔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짐짝을 다루듯 그들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안 돼. 잘못했어. 문 열어줘. 제발.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셔터는 매정하게 다시 닫혔습니다. 쾅. 외부와의 차단. 그리고 완벽한 정적. 로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쫓겨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권력이 신시대의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축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손을 떨면서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뷰파인더 속의 한국인들은 환호하지도 하이파이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잡고 난 뒤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처럼. 그 태어남이 저를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괴물이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지배는 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조그만 부스 안에서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딩동. 제 스마트폰 화면에 뜬 메시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IOC 위원장실에서 발송한 긴급 공지였습니다. 공지 공식 갈라 디너 장소 변경. 변경 전 리츠칼튼 밀라노 호텔, 변경 후 코리아하우스 VIP 벙커 구역. 변경 사유 보안 및 필수 서비스, 전기, 난방 등 제공 불가.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리츠칼튼 호텔이 고작 지어진 지 일주일 된 한국의 조립식 건물에게 밀려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호텔은 난방도 조명도 요리도 안 되니까요. 세계 최고의
VIP들이 촛불 켜고 찬 샌드위치를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군.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잠시 로비 밖 상황을 체크하러 나갔습니다. 방금 쫓겨난 그 빌런 3인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종의 확인 사살이랄까요? 유리 셔터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였습니다. 그는 코리아하우스 앞에서 불과 50m도 못 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체포당하고 있었죠. 삐뽀삐뽀. 어디선가 나타난 이탈리아 경찰차 2대가 눈보라를 뚫고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안토니오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대신 차가운 수갑을 채우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부위원장이라고. 안토니오가 발악했지만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 총리의 긴급 담화문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동맹국 기업의 외교적 결례를 범해 국격을 추락시킨 안토니오 부위원장을 즉시 파면하고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을 명합니다. 안토니오의 눈이 풀렸습니다. 그가 믿었던 권력, 그가 자랑하던 낭만의 나라가 그를 버린 겁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밍크코트 자락이 눈바닥에 처참하게 뒹굴었지만 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옆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의 왕 회장.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던 그 천하의 졸부는 지금 고작 택시 한 대를 잡지 못해 길바닥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100만 유로 14억 원 준다니까. 태우라고. 그는 지나가는 낡은 트럭을 향해 수표를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트럭 기사는 창문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군요. 왜냐고요?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는 땔감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계좌가 동결됐다는 소문은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을 통해 중국인 커뮤니티에 쫙 퍼진 뒤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왕 회장을 호위하던 수행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급여 이체가 막혔다는 걸 안 순간 충성심도 함께 증발해버린 거죠. 야, 너희들 어디가? 돌아와. 내가 누군지 알아? 왕 회장은 눈밭에 넘어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자본주의의 괴물이 자본이 멈춘 세상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길거리 노숙자들 틈에 끼어 모닥불을 쬐려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 강국 일본의 다나카. 그는 자신의 숙소인 재팬하우스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안락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콱! 어둠 속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팬하우스의 수도관이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동파되어 터져버린 겁니다. 뿜어져 나온 물은 영하 20도의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일본 숙소는 거대한 얼음 궁전. 아니 얼음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이고. 다나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얼음 덩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매뉴얼에는 영하 20도 동파 대응 항목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팩스로 보고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거나요. 숙소 안에서 일본 스태프들이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상. 발전기도 멈췄습니다. 디젤유가 얼었어요. 매뉴얼 가져와. 다나카가 소리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젖어서 펴지지가 않습니다. 아날로그의 종말이었습니다. 종이와 잉크, 도장과 팩스에 의존하던 그들의 시스템은 자연재해라는 물리적 타격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찍혀나갔습니다. 다나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마저 뺨 위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쯧쯧. 그러게 왜 건드리길. 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을 동정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그 오래된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따뜻한 코리아하우스 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귀빈 전용 안전지대라 적힌 구역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지옥도와는 정반대인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전 세계 권력의 중심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IOC 위원장, 헐리우드 톱스타, 각국 대사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셔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오, 이 치킨 정말 놀라운데? 프랑스 명품 그룹 회장이 손에 양념치킨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넥타이를 풀고 한국식 폭탄주 제조법을 배우며 박장대소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캐비어와 푸아그라 대신 갓 튀긴 치킨과 뜨끈한 어묵탕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들이 덜덜 떨며 칼질을 멈춘 사이 한국의 K푸드 트럭 팀이 밀라노의 미식 문화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한국을 위하여 여기저기서 건배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상황판. 모든 VIP들의 시선이 그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밀라노 전력망 복구 프로젝트. 운영 삼성물산 앤 현대엔지니어링 상태 45% 복구 완료. 화면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 이탈리아의 노후화된 전선들을 실시간으로 수리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공무원들이 눈이 와서 못 나간다고 손 놓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자체 장비를 투입해 도시를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속도 좀 봐. 독일의 자동차 회장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색의 정전구역들이 하나둘씩 초록색 복구 표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국의 기술 표준이 심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는군. 저는 샴페인, 아니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밀라노의 주인은 명백했습니다. 주최국인 이탈리아도 경제대국인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밤에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먹이고 재우고 심지어 고쳐주기까지 하는 나라.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여전히 맑은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기자님, 기사는 다 송고하셨습니까? 아, 네. 방금 밀라노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영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뒤집어지겠군요. 제 대답에 그가 빙긋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 하시죠. BBC 수석 기자님이 구형폰 쓰시는 거 제가 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영롱하게 빛나는 최신형 갤럭시 S25 울트라 올림픽 에디션이 들어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제 이름 이니셜인 TH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더군요. 이걸 저한테요? 뇌물 아닙니까? 제가 농담조로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뇌물이라니요? 재난 구호 물품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에 쥐어진 아이폰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거 이제 배터리도 다 됐잖아요? 우린 꺼지지 않는 빛을 드리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빛.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까만 화면만 보여주는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테이블 위에 폐건전지 수거함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덜그럭. 그 소리는 마치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새 갤럭시 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삼성. 푸른 로고가 뜨며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제 얼굴에도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죠. 저는 프로듀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완전한 전향이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승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승리의 밤을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높이 들고 왁자지껄한 코리아하우스의 군중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브라보, 코리아. 당신들이 이겼어. 저는 맥주잔을 비우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밀라노의 밤하늘이 거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한국 기업 로고가 박힌 제설차들이 굉음을 내며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전신주 위에서는 KT와 SKT 조끼를 입은 엔지니어들이 끊어진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마비되었던 도시의 혈관을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들이 다시 뛰게 만들고 있는 풍경. 그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병든 유럽의 시스템이 젊고 강인한 한국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갤럭시 S25 올림픽 에디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작은 기계를 그저 아이폰의 경쟁작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배터리. 언어가 다른 노인의 유언을 통역해주는 AI. 그리고 무너진 통신망을 대신해 생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상에 내놓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었습니다. 문득 로비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주역들이지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대신 다음 교대를 위해 묵묵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배어있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그저 운 좋게 빨리 성장한 나라라고 깎아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목격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는 실패와 도전 끝에 만들어낸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두렵다. 솔직히 고백할건데 저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존경스럽기보다 두렵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영광을 추억하며 와인잔을 기울일 때 이들은 밤새워 기술을 갈고 닦아 결국 우리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 얼어붙은 밖에서 떨고 있는 안토니오나 다나카처럼 우리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띠링. 손에 든 갤럭시 폰이 진동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토마스 기사 송고했나?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냐? 밀라노의 주인은 바뀌었다, 라니.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편집장님.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밀라노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써주십시오. 오늘부로 태양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뜨니까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상단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정확히 태극기가 펄럭이는 코리아하우스의 지붕을 가장 먼저 비추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낭만의 도시는 얼어붙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뜨거운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밀라노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밀라노의 무혈점령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따뜻한 방과 터지는 와이파이, 그리고 안전한 치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연한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가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애국자를 넘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를 살고 계신 거니까요.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더 짜릿하고 통쾌한 대한민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띵동이었습니다.